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낮출 것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택시업계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도심 대규모 집회로 인한 퇴근길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이 확대됩니다. 또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자본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죠. 현재 국내 자본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이에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 국내 코스피가 외인의 팔자세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14포인트 내린 2063.70에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미 기준금리 여파로 오전 2047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2064.86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원 오전 오른 113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류 기자, 오늘 기재부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2차관은 올해 1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후에도 외국인의 순유입은 유지 중이라며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대해 국내 시장이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관은 오늘 연준의 결정으로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 즉각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관계기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을 살피며 시장 불안은 컨틴전시 플랜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에 3차례에서 2차례로 내려잡으면서 통화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상 반대 압박 속에서도 일단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웨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순수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면서 이제 이 금리를 지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실업 지표, 고용 지표와 성장률 지표가 아직은 성장 추세에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가도 지금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장기 물가대 2%로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만일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칠 경우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연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렸고 또 당초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말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완화된 이 커멘트를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뉴욕 증시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FOMC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올리지 말 것을 압박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압박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유동성은 부족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치만 보지 말아라. 니네가 지금 물가 지표, 성장률 지표, 고용 지표만 보고 통화 정책을 안 해 그러지 말아달라. 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시장을
현장을 느끼면서 현장을 좀 체감하고 동결해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먼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은 자기 손으로 뽑았잖아요. 네. 탄핵감이거든요. 뒤끝 장렬일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정치적인 압박, 직간접적인 트위트를 통한 아니면 자기가 이제 수하에 놓고 있는 언론을 통한 연준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매파도 그리고 비둘기파다는 중도파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색무취라고 하지만 연준이 내부의 12명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이제 이 통화정책 방향을 가져갈 텐데 문제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는 달리 이미 중립 수준의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 말한 만큼 이 통화 금리 인상 속도는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가 됐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압박 또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제 0.5%포인트로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금통위 내부에서도 2명은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선제적 대응이 불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달여 만에 또 0.75%포인트 벌어졌고요. 그렇죠. 또 연준이 내년의 금리 인상 전망, 점도표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 3회에서 2차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기만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한 차례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버거워하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한은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1%까지도 지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걸 경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마당에 지금 뭐 내년도 올해 정부는 2.6에서 2.7%의 성장률을 전망할 정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 한 자본 유출은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 바로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넘게 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정말 위축되는 속도가 가파라지는 경우에 대규모로 자금이 빠진다면 분명히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제 한국 경제를 감안하게 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가져가 주는 게 가장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2회로 낮췄거든요. 이거 좀 점진적으로 가겠다. 그 정도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국고채의 단기물과 중장기물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2년물과 5년물은 이미 역전이 돼 있고요. 이 바로미터가 바는 게 바로 10년물 국채인데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과거 7차례의 경우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 미국의 이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은 3.25%입니다. 내년에 2차례 더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이 되면서 미국의 물가 상황과 그리고 이제 통상 압박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를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줄인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열 우려가 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네. 지금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 2%를 밑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이 매파,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보다는 다소 비둘기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조절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2020년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준의 통화 조절 속도는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과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약차주로 불리는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국내 가계의 빚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구의 평균 부채는 7,53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6.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5,446만 원으로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은 4,66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 빚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네, 거기에 저소득층이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이른바 취약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지난 2분기 말 67.6%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약차주들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43%로 비취약차주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65%로 비취약차주보다 24%포인트 높아 취약차주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파업에 돌입한 일부 택시 때문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다행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택시 운행이 눈에 띄게 줄긴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평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다만 급한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호출앱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고 운행되는 택시도 없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택시 운행률은 어제의 70%에 그쳤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60%로 서울보다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네, 오후에 열리는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택시단체들은 최대 10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집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쪽으로 택시를 세우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집회가 시작되면 운행을 중단하는 택시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저녁 시간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오늘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제로페이가 뭐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로페이는 모바일 직거래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 결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은 수수료가 0%,
또 매출 8억 원이 넘고 초과하고 12억 원 이하인 매장은 0.3%,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0.5%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1.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별도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나 페이코 등 기존 간편 결제와 20개 은행 앱을 이용해 매장 내 QR코드를 인식하면 계좌 이체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 앱을 찍고 QR코드를 찍어서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특히 이 내년 3월부터는 이 QR코드만 찍어도 바로 결제가 끝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고 모집된 가맹점 수도 전체 매장의 3%로 아직 저조한 수준이어서 초반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 때문에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도심 상권 개발과 지역 전용 상품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2022년까지 30곳을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 창업, 힐링이 한 곳에서 가능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자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2조 원, 2022년까지 모두 10조 원을 발행하고 자영업 점포 전용 국민포인트 제도 마련합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죠.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분들이나 문화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소득공제 어떤 항목이 바뀐 겁니까? 네, 조금 전 국세청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그동안 15세에서 29세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4세까지 확대합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커졌고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정액급여액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네,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대한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6살 이하 자녀 상액공제는 폐지됩니다. 네, 윤 기자, 새 공제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또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반환보증 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하시고 2월 말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계의 연말 인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그룹이 어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KB증권에선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여성 CEO가 탄생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KB증권 CEO엔 누가 내정이 됐습니까? KB금융지주는 어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KB금융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KB증권 공동대표에는 박정림 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성현 KB증권 부사장이 내정됐는데요. 아직은 후보 단계지만 박정림 부행장이 KB증권 대표로 선임되면 국내 증권업 역사상 첫 여성 CEO가 됩니다. KB증권은 오늘 오후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 부행장에 대한 최종 심사와 추천을 마무리하고 내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KB증권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박 부행장의 선임을 확실시했습니다. 네, 내일 박정림 부행장이 선임이 되면 증권업계 최초의 여성 대표인데 내정 이유는 뭘까요? 네, 박정림 부행장은 현재 KB국민은행 부행장과 KB증권 부사장, KB금융지주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와 은행, 증권 3개 회사 직급을 겸직하면서 자산관리와 리스크, 여신 등에 걸쳐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 리스크관리 전문가협회 임원을 지낸 리스크관리 전문가라는 점도 박 부행장이 KB증권의 CEO로 추천된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증권 대표로 최종 확정되면 박정림 부행장은 자산관리와 주식매매 분야를, 김성현 부사장은 KB증권의 투자은행 부문을 이끌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최근 장관들이 경제단체를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일 한국경영자총연합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와 경총은 내일 김상조 위원장이 서울 마포 경총회관을 방문해서 송경식 경총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용자 단체인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주말 김 위원장 측이 먼저 방문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김 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전망인데요. 경총은 지난 10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다른 장관들도 경총과 다른 경제단체들을 잇따라 찾았었죠.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지난달 26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 입장을 듣기 위해서 경총을 찾았었는데요. 법무관 장관의 경총 방문도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경총을 찾았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지난 18일 방문하는 등 경제단체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재계 건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탄력 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한 곳은 현행 탄력 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탄력 근로제 도입 업체의 24.3%는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행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6.5%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을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시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간밤 미국 증시가 1% 넘게 빠졌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미국발 한파로 주가 상승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0.9% 하락하면서 2,059포인트, 코스닥도 67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주가를 배당해준다는 소식에 현재 1% 넘게 몰랐고요.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입니다. 계열사 30곳 중 15곳의 대표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오면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1.68%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증권업 진출이 불확실해졌고요. 여기에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노조의 집회가 열리면서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 빠지면서 10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